인류 역사상 가장 큰 경제 실험이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할 운명이었다면 어떨까요? 1999년 1월 1일 11개국은 그 어느 나라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 자국 통화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환호했고 경제학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몇몇 조용한 목소리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그 경고는 예언처럼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일자리와 연금 그리고 미래 전체를 잃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내재된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을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막지 못했을까요? 새 차의 열쇠를 받았다고 상상해보세요. 매끈하고 비싸고 멋진 차입니다. 동네 정치인들도 모두 그 차를 몰고 다닙니다. 안내 책자는 도로가 더 안전해지고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고 삶이 더 편해질 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 올라타 출발했는데 50마일쯤 달렸을 때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를 만든 사람은 알고 있었죠. 다만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것은 1999년 1월 1일 유럽 11개국에 일어난 일을 대략적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날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 다른 문화, 완전히 다른 경제 역사를 가진 11개의 주권 국가가 가진 가장 강력한 경제 도구, 즉 자국의 통화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즐겁게 통화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행동이 대륙을 하나로 묶고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전쟁과 경쟁을 종식시키며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제 강대국을 탄생시킬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열광했고 주류 경제학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시민들은 이것이 미래, 즉 진보, 번영, 그리고 통합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조용히 묻어버리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샴페인이 쏟아지고 기념식이 TV로 생중계되던 바로 그 순간 소수의 경제학자들이 너무나 정확하고 구체적이었지만 완전히 무시당했던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오늘날 그 글들을 다시 읽어보면 섬뜩한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그들은 비관적인 것도 아니었고 유럽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건축 설계도를 가리키며 이 건물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측은 거의 모두 적중했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지적했던 모든 구조적 결함은 현실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남유럽 전역의 수백만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단순히 유로화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명백히 결함이 있는 것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왜 그 시스템을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이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을까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유로화가 왜 그런 식으로 설계되었는지 이해하려면 그것이 애초에 경제적인 프로젝트가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유로화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야망과 경제적 논리 사이의 이러한 차이가 그 이후에 일어난 거의 모든 일을 설명해 줍니다. 30년 동안 두 번의 참혹한 세계대전을 겪은 후 유럽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한 가지 질문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까?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도시들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전후 유럽을 재건한 지도자들은 경제 통합이 그 해답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국가들이 함께 무역하고 함께 투자하고 궁극적으로는 공통의 통화를 사용한다면 이웃 국가와 전쟁을 벌이는 비용이 너무 막대해져서 갈등은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이론이었습니다. 돈을 공유하면 운명도 공유된다는 것이 그 이론의 핵심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이론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럽 통합은 유럽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평화에 기여했습니다. 적어도 정치적 차원에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치적 야망이 경제적 설계를 앞질렀습니다. 지도자들은 유로화를 기능적인 측면에서 설계하는 것을 멈추고 통합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설계의 목표입니다. 그 결과 유로화는 그 기반 위에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탄생했습니다. 숨겨진 것도 아니고 미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유로화가 도입되기 거의 40년 전부터 이 결함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1961년 유로화가 도입되기 거의 40년 전에 캐나다 경제학자 로버트 먼델은 훗날 노벨상을 수상하게 될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최적 통화 지역 이론입니다. 그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단일 통화는 그것을 사용하는 경제권들이 동일한 통화 정책에서
공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유사할 때에만 원활하게 작동한다. 한 경제권은 호황을 누리는 반면 다른 경제권은 침체를 겪을 때 지역 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제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한 임금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일종의 중앙 재정 당국이 필요합니다. 본질적으로는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경제력이 강한 지역에서 약한 지역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는 공동재정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 내부에서 이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미시간주의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입어 경제가 붕괴되면 노동자들은 텍사스로 이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방정부는 실업보험, 연방계약, 지원 프로그램 등 미시간주에 더 많은 지출을 자동으로 투입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전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고 워싱턴은 재정 정책을 관리합니다. 이러한 조정 메커니즘은 제대로 작동합니다. 유럽은 1999년 당시 이러한 시스템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그리스 노동자가 단순히 짐을 싸서 독일로 이주할 수는 없습니다. 언어, 문화, 전문 자격, 법률 체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장벽은 엄청나고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복잡합니다. 유럽의 임금은 강력한 노동법에 의해 보호되어 경제 충격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급격한 임금 하락 조정을 막습니다. 또한 유럽에는 재무부가 없습니다. 워싱턴이 부유한 주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독일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그 돈을 어려움을 겪는 그리스에 보낼 수 있는 중앙재정기관이 없는 것입니다. 먼델이 제시한 통화동맹의 실현 가능한 조건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를 강행했고 비판자들을 유럽 통합의 적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로화가 출범했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000년대 초 유로존 전역의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새로 설립된 유럽중앙은행 ECB이 주로 독일 경제의 필요를 고려하여 설정한 금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에게는 그 금리가 합리적이었습니다. 독일은 수십 년 동안 저물가와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수출 주도형의 안정적인 경제를 구축해왔습니다. 낮은 금리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는 역사적으로 훨씬 높은 금리를 지불해온 국가들이었습니다. 이는 대출 기관들이 이들 국가의 경제를 더 위험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로화라는 울타리 아래에서 이들 국가는 갑자기 독일보다 약간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은 8%가 아닌 3%의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수 있었고, 그리스는 5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금리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은행들은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은행들이 말입니다. 돈이 저렴했고 유로화가 보증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독일이 대출 보증을 서는 것 같았죠. 돌이켜보면 그 이후의 일은 완전히 예측 가능했습니다. 스페인은 미국의 주택시장 붕괴보다 더 큰 규모의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일랜드의 은행 시스템은 아일랜드 경제 전체 규모의 약 10배에 달하는 크기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스는 세수보다 지출이 약 50%나 많은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 막대한 차입금을 냈습니다. 포르투갈은 해마다 무역 적자를 누적하며 경제 구조 자체가 외국 자본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유로존 회원국이라는 사실이 이들 국가를 너무나 통합적이고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유럽적이어서 실패할 수 없다는 편안한 환상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절반은 맞았습니다. 완전히 실패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제받기 위한 대가는 어떤 유권자도 동의하지 않았고 어떤 정치인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결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로화가 존재하기 전 남유럽 국가들은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평가절하였습니다. 경제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즉 수출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며 기업들이 문을 닫을 때 이탈리아는 간단히 리라화 가치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리라화 가치가 하락하면 외국 구매자들에게 이탈리아 상품이 순식간에 더 저렴해졌습니다. 이탈리아 관광도 더 저렴해졌습니다. 국제 기준으로 측정한 이탈리아 임금은 하락하여 누구도 실질적인 임금 삭감을 감수하지 않고도 이탈리아 노동자들의 경쟁력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구매력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경제의 일종의 압력 밸브 역할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경제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유로화는 이러한 압력 밸브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그리스 경제가 붕괴되었을 때 그리스는 통화 가치를 절하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통화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제학자들이 내부 평가 절하라고 부르는 것, 즉 임금 삭감, 연금 삭감, 공공 서비스 축소, 그리고 의도적으로 대규모 실업을 초래하고 비용이 충분히 감소하여 국제 경쟁력을 회복할 때까지 실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는 통화 조정으로 단번에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민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에서 이 과정은 통계로 제대로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실업률은 전체 노동력의 27%에 달했고 25세 미만 청년층의 실업률은 60%를 넘어섰습니다. 단지 몇 분기나 몇 년이 아니라 수년간 지속된 수치였습니다. 한 세대 전체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나라를 떠났습니다. 의사들도 엔지니어들도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수만 개의 기업이 문을 닫았고 자살률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10년 동안 이러한 고통을 겪고 희생을 감수해야 했던 그리스의 총 부채는 위기가 시작될 때보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긴축 정책으로 경제가 너무 빠르게 위축되어 정부가 지출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은 계속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치료법이 병보다 더 나빴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그 치료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로존 탈퇴, 즉 새로운 통화를 재도입하고 그에 따른 자본 유출과 금융 혼란에 직면하는 것이 훨씬 더 재앙적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유로존에 남았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10년 동안의 경제적 여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각한 경제적 피해조차도 유로화 구조 설계의 가장 위험한 결과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표면 아래에는 세 번째 결함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적인 결함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는 자신이 통제하는 시민들의 삶에 대해 민주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CB 총재는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입니다. 유럽의 어떤 국가의회도 ECB의 결정을 뒤집거나 번복할 수 없습니다. ECB의 핵심 임무인 물가 안정 유지는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유럽 조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CB는 애초부터 민주적 압력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는 ECB가 독일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그 결정이 동시에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더라도 이탈리아 유권자는 아무런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ECB 총재를 해임할 수도 없고 다른 통화여 정책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창설의 실질적인 발언권이 없었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도 없는 제도에 의해 지배받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그들은 화폐 시스템의 시민이라기보다는 화폐 시스템의 피지배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지난 15년간 유럽 전역으로 서서히 확산되어 온 특정한 형태의 정치적 독성을 만들어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의 결정이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ECB가 의도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시민들이 ECB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때 그들은 대신 자국 정부의 책임을 묻습니다. 브뤼셀에 맞서 싸우겠다고 약속하는 정당에 투표하고 현실적인 변화 계획이 없더라도 시스템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이탈리아를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친유럽 중도 정치 세력이 지배했지만 지금은 유로존의 제약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정당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보십시오. 프랑스의 유로존 탈퇴 재고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꾸준히 가장 인기 있는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를 보십시오. 2015년 시리자다 당은 유로존 긴축 정책 거부를 명시적인 공약으로 내세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럽 채권당과 6개월간 점점 더 절박해지는 협상을 벌이다 결국 거의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통화를 탈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통화를 통제하는 세력과의 협상에서 거의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결핍은 단순히 경제적인 악영향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한 정치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시스템을 내부에서 바꿀 수 없다고 느끼면 외부에서 시스템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조용히 묻히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구제금융 과정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입니다. 2010년 그리스의 채무 상환 불능 사태가 발생했을 때 유럽 지도자들은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을 용인할 수도 있었는데 이는 그리스 국채에 막대한 자금을 빌려준 프랑스와 독일 은행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안겨줄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유럽 전역의 납세자 자금을 동원해 그리스의 채무를 갚는 구제금융을 제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제금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제금융을 구성한 방식은 누구의 이익을 진정으로 보호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구제금융은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유럽 기관에서 그리스를 거쳐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프랑스와 독일 은행으로 거의 즉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은행들은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스는 긴축 정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 국민들은 그 결과를 감당해야 했고 무분별한 대출로 문제를 악화시킨 금융기관들은 유럽 납세자들의 돈으로 보답받았습니다. 이러한 구제금융, 즉 주권 정부를 통한 은행 구제금융은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이는 금융기관들이 호황기에 얻은 이익을 사유화하고 실패했을 때는 그 손실을 전 국민에게 전가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대가를 치른 사람들은 거부할 힘이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두 잠시 멈춰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함들은 위기 후에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사후에 밝혀진 것도 아닙니다. 유로화 도입 이전에 이미 문서화되고 발표되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었던 것들입니다. 1990년대에 독일 경제학자들은 유로존이 준비되지 않았고 제대로 작동하는 통화동맹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재정동맹 없이 통화동맹을 출범시키는 것은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위험하고 경제력이 약한 국가들은 첫 번째 심각한 경제 충격이 닥쳤을 때 파국적인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는 공개적인 경고를 담은 유로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그들은 비관론자, 방해꾼, 더 큰 정치적 비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치부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유시장에 반대하는 인물로 일반적으로 여겨지지 않는 밀턴 프리드먼이 유로화가 첫 번째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는 평가절하 능력이 없다면 남유럽 국가들은 심각한 실업에 직면하여 유로존 탈퇴를 강요하는 강력한 정치적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업에 대한 그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로존 탈퇴를 택하는 대신 감수해야 할 정치적 고통을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 기관 내부에서도 자체 분석을 통해 구조적 우려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치적 추진력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경력을 쌓았고 너무나 많은 명예가 걸려 있었으며 너무나 많은 정치적 자본이 투자되었기에 권력을 가진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 수 없었습니다. 경고는 받아들여졌지만 무시되었고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유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대략 세 가지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합니다. 첫 번째는 소위 관리된 혼란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는 위기가 존립의 위협으로 번질 때마다 계속해서 개입합니다. 각국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구조 개혁을 회피하면서 점진적인 조정만 하고 있습니다. 경제력이 약한 국가들의 부채는 서서히 증가하고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남유럽 국가들은 다른 나라에 맞춰 조정된 시스템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는 언제든 심각한 충격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채 간신히 나아가고 있지만 결코 완전히 붕괴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지난 15년간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진정한 구조 개혁입니다. 실질적인 재정 통합, 민주적 권한과 세금을 징수하고 대륙 전역의 자원을 이전할 수 있는 재정적 권한을 가진 실질적인 유럽 재무부, 통화 동맹의 연방정부처럼 경기 침체기에 경제적으로 강한 지역에서 약한 지역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적절한 이전 메커니즘,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진정한 민주적 책임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로화가 설계자들이 주장했던 대로 기능하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유럽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독일 유권자들이 남유럽 경제에 대한 영구적인 보조금 지급 체제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일 유권자들은 그러한 체제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논의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일종의 분열입니다. 하나 이상의 국가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만큼
심각한 위기나 급진적인 정치적 지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프랑스의 재정 적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는 이전 위기에서 사용했던 비상수단들을 거의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시스템을 지탱해온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 큰 충격, 즉 금융적, 정치적, 지정학적 충격이 발생할 것입니다. 정확히 언제 발생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들이 쌓여감에 따라 결국에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더 큰 교훈은 유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통틀어 모든 주요 통화야 체제는 실질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있을 때만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근본 위제는 1세기 이상 유지되었는데 이는 금의 물리적 희소성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금의 양은 한정되어 있었고 그 제약은 신뢰할 만했습니다. 전후 세계를 지배했던 브레튼우즈 체제는 미국의 경제적 지배력에 기반을 두고 한 세대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달러는 세계 최대의 생산성을 자랑하는 미국의 경제력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반이 약해지자, 즉 미국의 금 보유고가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는 달러를 뒷받침할 수 없게 되자 그 체제는 상당히 빠르고 결정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유로는 정치적 의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중요한 순간에 유로화를 유지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25년 동안 유지되어 왔고 앞으로 25년 더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의지는 실질적인 힘입니다. 2012년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유로화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시장이 즉시 안정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치적 의지가 시장을 움직이고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의지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다치기도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바뀔 수 있는 상황,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선거, 그리고 아무리 단호한 대응이라도 압도할 수 있는 규모의 위기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말년에 쇠퇴하기 시작했을 때 제국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의지는 매우 강렬했습니다. 엄청난 노력 덕분에 한동안은 유지되었지만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역사는 깔끔한 패턴으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일관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이 어떻게 홍보되는지와 어떻게 구축되는지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유로는 통합과 공동 번영의 프로젝트로 홍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번영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공동 통화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 없이 구축되었습니다. 유로화를 설계한 사람들은 이러한 간극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흐름은 너무 강력해서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공백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지불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 체제를 설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체제를 맹목적으로 믿었던 나라의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25년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이는 향후 25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